모르겠습니다. 논어라는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의 사람다움에 관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다움을 저는 그 흔히 쓰는 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덕하면 그건 임금다움이고 신하의 덕하면 그 신하다움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임금다움의 근본, 신하다움의 근본으로 결국 들어갔을 때 논어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사람다움에 관한 책으로 봤습니다. 논어에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동시에 그 방법은 곧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운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즉 논어는 스스로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흔히 말하는 수기지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의 사람됨을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지인지서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뭐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첫 문장인데 이 역을 전부 다 또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역은 우리가 역시 할 때 역입니다. 그 첫 문장이 또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저는 진실로라고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다. 무엇을.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해설서가 이에 대한 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가 흔히 문무할 때의 그 문이 아니고 문질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쓰기 하는 글의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질의 문은 순우리말로 그래서 저는 그 여기서 애쓰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애쓴다는 걸 사전적으로 봤더니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즉 애태우고 애쓰고 하는 그 애가 바로 문이고 동사적으로는 애쓰다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사실은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애를 쓰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늘 쉬지 않고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히면 진실로 기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공부하고 복습한다고 풀이했던 기존의 번역이 얼마나 이 지금 원뜻하고 벗어나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즉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바로 수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를 그런 것 같고 수양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기의 문장과 동시에 지인의 하나의 지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매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몸으로 익혀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지 속으로는 지겨워하면서 겉으로만 진심을 표명하고 있는지, 이 순간에는 사람을 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도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 논어를 단선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층적인 시각에서 읽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공자가 나이별로 일입이다, 부록이다, 지천명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나이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해야, 방금 말한 것처럼 죽으라고 노력해야 겨우 나이 40에 부록이 될까 말까 하고 나이 50에 지천명 할까 말까 하다고 읽어야지, 아, 이거 그냥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구나, 40을 부록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이건
그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이제 출간한 겁니다. 그 방법을 써서요. 그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어는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크게 보면 논어라는 게 수기 부분이 있고 지인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적, 정치를 논하는 부분하고 자기 수양을 논하는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수기와 지인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인입니다. 뛰어난 통치자가 되려면 자기 수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수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논어의 80% 내용은 지인 쪽에 가까운 거지 수기나 위정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인이란 말까지도 그 지금까지 일종의 서세술로 평화되어 가지고 학계에서는 성리학에서는 거의 논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릇된 전통은 우리 동양 철학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논어나 그 지인을 논하는 책이나 논문은 논어를 그 지인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이 연구서나 논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논어는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인과 지의 문제입니다. 뭐 인자, 여사, 뭐 지자, 여수 계속 그 지인의 이분법이 계속 나오는데도 학계에서는 계속 그거를 그냥 그 중요한 걸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맹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자는 인과 의를 양대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맹자를 이렇게 자꾸 이 의리, 정의 이런 쪽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맹자도 인과 의를 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맹자도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얇은데요. 한 12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작업을 끝냈는데 거기에는 지인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어를 제가 그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거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논어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그럼 남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수양된 만큼만 남을 봅니다. 자기가 수양되지 않은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중학생 수준의 인수분해만 익힌 사람은 고등학생들이 푸는 미적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적분을 푸는 고등학생은 중학생의 인수분해 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 번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으로 예를 들면 고수와 하수 사이에서도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비유는 사실은 사람을 살피는, 즉 지인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기 수양이 잘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수양이 안 된 사람은 수양이 잘 된 사람의 수준은커녕 그 사람이 수양이 돼 있는지 없는지조차 살필 수도 없습니다. 뭐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관상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양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깊게 해야 합니다. 이 논어가 바로 그런 취지의 책이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7년 동안 이걸 거의 통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딱 맞는 구절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케이스를 보고. 선조 16년입니다. 임진왜란 나기 전인데요. 이때 선조는 율곡이죠. 이의를 이조판서로 임명한 직후 인사에 관한 의논을 합니다. 이조판서는 문관의 인사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의는 정열입이 남을 업신여기는 경통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배웠고 재주가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사실은 공자 같으면 이런 사람은 중용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재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음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조가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실록을 통해서 확인한 선조는
물론 뭐 임진왜란을 당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이 사서상경에 대한 수준이 아마 세종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계속 이 사서상경을 공부했습니다. 이 지금 선조가 하는 말도 바로 이 논어의 맥락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열입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헐뜯는 사람도 많으니 어디 쓸만한 자라고 하겠는가라면서 부정적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석 달 후인 선조 17년 1월에 율곡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그 율곡 2의 정열입 청거는 두고두고 율곡의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선조 18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 5월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정열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열입에 관해서는 내가 누차 만나서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이 사람됨을 살펴보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질이 매우 강한 자인 듯 하나 실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결국 정열입은 반란을 일으키가지고 그 불행한 체험을 맞게 되죠. 이렇게 그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우 여러분 선조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사람 보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열입은 뭐 아시겠지만 이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이에게 붙어서 서인 편을 들다가 이이가 죽자마자 이발의 동인 쪽에 가담을 합니다. 물론 정열입의 난이 뭐 반란인지 뭐 아니면 서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했다 해서 그 음모를 통해서 희생된 것이 이건 뭐 역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열입은 서인과 동인을 오가면서 출세를 도모하다가 낙하해서 비명 행사한 것은 어쨌든 간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이와 가까웠던 그 서인 쪽과 가까웠던 그 영의정 노수신조차도 선조에게 이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이의 사람 보는 지인지감이죠. 그거는 결코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경서와 보통 경과 사를 통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인데 우리나라는 사학자들은 경서를 안 보고 이 동양 철학자들은 역사서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서하고 이 사서가 따로 놉니다. 근데 이거를 결합하게 되면 바로 지금 율곡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거 무슨 개인적인 뭐 선호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반면에 선조가 정열입에 관해서 아까 두 번째로 말한 내용을 논어의 태백편입니다. 태백편 16장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데다가 걷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공손하지도 못하고 무능한 데다가 이 신실함, 신뢰감도 없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주 공자가 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표현까지도 선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비단 조직사회에서만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심지어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사람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부 자기 책임이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자기 수양을 게을리 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공자식으로 표현하면. 논어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처럼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